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입니다. 오늘도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가 많으니까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금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많이 있으신가요? 대표적으로 다리를 떨지 말아라, 문지방을 밟지 마라, 그런 많은 금기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해드릴 이야기는 오늘 금기에 관하여라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금기에 관하여. 혹시 아무 이유 없이 사진을 찍어본 적 있어? 카메라를 새로 사거나 핸드폰을 새로 사면 가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공간이나 막 찍을 때가 있잖아. 나만 그런가? 아무튼 웬만하면 뚜렷한 피사체 없이 피사체를 정하지 않고 아무데나 그렇게 사진을 찍지 말도록 해. 사진 속에 귀신이 찍히는 경우가 은근히 많대. 아무것도 없는 곳을 찍으면 귀신들은 자기들을 보는 줄 알고 장난을 친다고 하네. 심하면 사진을 찍은 너에게 붙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귀신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외로움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많아. 그래서 보거나 듣거나 혹은 아는 척을 한다면 입이 귀에 걸릴 듯 찢어지게 웃으며 달라붙는 거지. 그 오랜 시간 자기를 본 사람 혹은 자기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을 테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무조건 피사체 없이 사진을 찍으면 귀신이 찍히거나 붙는 건 아니겠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지. 두 번째, 사진 위에 꽃을 거꾸로 걸지 말자. 보통 이건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 살아있는 사람 사진 위에 꽃을 거꾸로 걸면 사진 속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빨리 데려간대. 여기서 잠깐 풍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 풍수에서는 동서남북 각 방향마다 기운이 다르다고 해. 동쪽, 해가 뜨는 방향이고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깃들어 있어. 잠재되어 있는 힘을 북돋아주는 자리라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을 동쪽에 두거나 머리를 동쪽에 두고 자게 하는 게 좋대. 그리고 남쪽, 열정적인 기운을 상징해. 사람을 많이 만나고 활동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자리야. 뭔가 의욕이 떨어지는 사람은 남쪽에 자리하는 게 좋고, 예체능, 어문학, 심리, 종교, 방송 등 이런 기운이 필요한 직종은 남쪽에다가 방을 두는 게 좋다고 해. 그리고 서쪽, 해가 지는 방향이라서 기운이 조금 울적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긍정적이고 밝은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 거길 피하는 게 좋아. 대신 재물과 돈의 기운이 몰려있고 계절로 치면 가을처럼 수확의 의미를 가지는 방향이야. 그리고 북쪽, 침착하고 가라앉은 기운이 있는 자리야. 활동량이 좀 떨어지는 특징이 있고 산만한 그런 아이들 있잖아. 그런 아이들을 북쪽에 있는 방에 배치하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대. 세 번째, 혼자 있을 때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자. 영국에서 있었던 실험이야. 아무도 없는 방에서 죽은 사람 이름을 부르고 대화를 나눴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물체가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 모습은 안 보이는데 계속 신호를 보내더래. 나 여기 있다고. 마지막에 근데 너 죽었어 라고 말하자 굉음과 함께 그것은 사라졌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었어. 또 다른 실험이었는데 연구 참가자들이 죽은 존재와 통신을 하려는 시도를 했었대. 초기에는 아무런 현상이 없었지만 강령술의 형태로 바꾼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테이블이 떨리거나 기울어지거나 방 안에서 흔들림이 느껴지고 특정 이름에 반응하려는 듯한 신호들이 막 나타났대. 단 실제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 우리들 가끔 혼자 집에 들어갈 때 좀 무서워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잖아. 그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자. 예를 들면 전화를 하면서 들어가던지. 우리들 가끔 이제 무서울 적이 있잖아요. 집에 혼자 있을 때 괜히 야, 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게 위험한 행동이다 이거죠. 네 번째, 손톱은
밤에 깎지 말자. 옛날에는 손톱을 낫으로 깎았대. 밤에 깎으면 자칫 손이 크게 다칠 수도 있어서 그렇다는 게 정설이고, 또 이런 말도 있어. 쥐가 먹고 사람으로 변한다. 옛날에는 밤에 손톱을 깎으면 깎은 조각을 쥐가 주워 먹고 사람으로 변한다는 민담이 있었어. 내 손톱을 먹고 도플갱어가 생기면 그게 나 몰래 어떤 짓을 할지 모르잖아. 그게 무서운 거지. 두 번째, 정기가 깎여 나간다는 믿음. 손톱과 발톱에는 정기, 그러니까 정신과 기, 정기가 담겨 있으며 이를 밤에 깎으면 좋은 기운들이 다 잘려 나간다는 그런 전통적인 관념도 있어. 그리고 세 번째, 유교 문화에서의 불효와 연결이 된다고 해.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는 머리카락, 손톱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자르는 것이 불효로 여겨졌어. 이러한 전통적 사고가 부모님의 수명이 줄어든다 라는 미신으로 발전하기도 했지.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런 말도 있대. 밤에 손톱을 깎으면 부모님을 죽어라 비는 것과 똑같다. 좀 끔찍하지? 네 번째, 귀신이 손톱 깎는 소리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밤에 손톱을 깎으면 탁탁 이런 소리가 나잖아. 근데 그 손톱 깎는 소리를 귀신 그리고 잡귀들이 엄청 좋아한대. 소리를 듣고 집에 찾아오거나 손톱을 깎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해를 끼친다는 이야기도 있어. 다섯 번째, 일본과 중국에 전해지는 미신이야. 일본에서는 밤에 손톱을 깎으면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다 라는 속설이 있고, 중국에서는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악령이 들끓는다는 믿음이 존재한대. 여러 나라에서 이 비슷한 말들이 나오는 거는 분명 뭔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섯 번째 금기, 문지방은 밟지 마라. 문지방은 생과 사의 경계야. 거길 밟으면 경계를 지키는 존재가 당신을 노릴지도 몰라. 옛날 사람들이랑 무속인들은 문지방을 그냥 집 구조물 그런 걸로 안 봤대. 문지방을 생과 사,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누는 경계라고 생각을 한 거지. 특히 예전엔 장례를 집에서 치렀었잖아. 관을 들고 나갈 때 마지막으로 넘는 곳이 그 문지방이었는데, 거기가 바로 삶에서 죽음으로 넘어가는 문턱이라고 여겼대. 그래서 거길 함부로 밟으면 경계를 지키는 무언가가 화를 내거나 널 데려갈 수도 있다고 믿었어. 또 한편으론 문지방 근처에는 집을 지키는 신, 그러니까 문신이나 가신이 산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거기를 발로 밟으면 그 신성한 존재를 무시하는 거라 복이 달아난다든지 재수가 없어진다고 했대.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 문지방은 귀신들이 머무는 자리이기도 하대. 특히 지방령 같은 집에 묶인 귀신이 거기 붙어 있다가 누가 거길 밟잖아? 그러면 눈여겨본대. 그러다가 흥미가 느껴지면 꿈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가위에 눌리게 하고 이상하고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만든대. 결국 문지방은 눈에 안 보이는 선 같은 거야. 그 선을 넘거나 밟으면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가 순간적으로 이어지면서 안 좋은 게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문지방을 밟지 마라 라고 했던 건 그냥 미신이 아니라 그 경계가 가진 힘을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였던 거지. 듣고 나면은 괜히 오늘부터라도 문지방은 좀 살짝 피해 다니고 싶지 않아? 요즘 신축들은 문지방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그 경계선은 항상 조심하도록 하자. 금기 여섯 번째, 비어있는 방에 노크를 하지 마라. 이 얘기 완전 소름 돋거든. 혼자 사는 여자가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습관적으로 문 앞에서 똑똑 노크를 했대. 근데 그 순간 아무도 없어야 할 화장실 쪽에서 똑똑 하고 대답이 돌아오더래. 이게 그냥 웃으며 넘길 얘기 같아도 사실 괴담이랑 전통적인 금기랑 뒤섞인 이야기야. 옛날 사람들은
빈 곳에 일부러 노크하는 거를 죽은 사람을 초대하는 의식 같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네. 그래서 노크를 했다가 상대가 없는데 거기서 누군가 대답을 한다면 초대받은 것들이 당신을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지. 혹은 데려가진 못해도 붙어 있다던가. 이 이야기가 무서운 건 무심코한 행동이 어느 순간 경계를 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야. 상상만 해도 등골이 좀 오싹하잖아. 노크하는 건 굉장히 매너 있는 행동이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땐 조심하도록 하자. 금기 7번째, 잘 때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지 말자. 이거 죽은 사람한테 하는 방식이야. 저승사자들이 착각을 한대. 이거 조금 소름 돋잖아. 예전 사람들 말로는 자기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죽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저승사자도 여기도 데려갈 게 있네? 라면서 착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이불을 살짝만 덮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꼭꼭 싸매는 그 자세 자체가 죽은 사람 대우와 동일시 되는 건가 봐.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서 추울 때 이불 바짝 덮을 텐데 혹시 숨 막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최대한 얼굴은 내놓고 자도록 하자. 8번째 금기야. 냉장고 위, 장롱 위 공간을 만들지 말자. 귀신들은 비어있는 틈을 좋아해. 그 자리가 비면 거기에 자리를 잡을 수도 있어. 냉장고 위랑 장롱 위 막 비워두면 안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귀신들이 그런 빈 공간을 정말 좋아한대. 대체 그런 좁은 공간을 왜 좋아하는 걸까? 아늑한 걸까? 그 빈 공간을 살짝 비워두면 자기도 모르게 귀신들이 여기가 내 자리인가? 하는 느낌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거지. 귀신들한테는 그 빈 공간의 자리가 눈에 안 보이는 땅속의 방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든대.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이 생기면 귀신이 아늑함을 느끼고 들어 앉을 수 있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의 방에도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래서 그 공간에서 어떤 차가운 기운 혹은 누가 보고 있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면 이미 그 공간엔 무엇인가가 있다는 징후일 수도 있겠지? 9번째 금기야. 침대에 여분의 베개를 많이 두지 말자. 여분의 베개는 죽은 사람을 위한 자리라고 인식이 된대. 여분의 베개를 다리에 끼운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올리고 잔다든지 그런 건 괜찮겠지만 내 머리 옆에 가지런히 두고 잔다면 돌아다니고 있던 귀신들이 좋다고 옆에 눕는다고 하더라. 귀신들한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오늘 밤은 안 쓰는 베개들은 전부 치워보자. 10번째 금기야. 잘 때 의자를 책상에서 빼두고 자지 말자. 잠들기 전에 책상에서 의자를 빼둔 채 잠들게 되면은 빈 의자 있잖아. 귀신들이 진짜 너무 좋아한대. 귀신들이 만약 물체를 통과할 수 있다면 책상에 넣어둔 의자에도 앉겠지만 그들은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책상에서 의자를 빼두면 그 빼둔 의자에 앉는 걸 좋아하는 거지. 보통은 거기에 앉아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밤새 관찰한대. 이런 이야기도 있어. 일종의 강령술인데 귀신을 막 부르고 싶잖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어있는 의자에 밥을 차려두면 된대.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귀신이 온다는 거지. 난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절대로 음식을 의자에 올려두지 않아. 11번째 금기야. 입안에서 갑자기 내 머리카락이 아닌 다른 머리카락이 나왔다면?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입안에서 뭔가 이물감이 느껴지는 거야. 혀로 살짝 이렇게 밀어보니까 뭔가 실같이 얇고 미끌한 게 걸리는 거야. 이게 뭐야, 머리카락인가?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이게 내 머리카락이 아니야. 길이도 막 이렇게 길고 질감 그리고 색깔도 전혀 달라. 더 소름 돋는 건 최근에 머리카락이 이런 게 있을 만한 장소에 간 적이 없다는 거지.
근데 문득 며칠 전에 일이 스쳐 지나가는 거야. 혹시 그때 그 상갓집? 아니면 장례식장인가? 그날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 검은 옷, 향냄새, 그리고 영정 앞. 그건 누구의 머리카락이었을까? 장례식장에 머물던 그 무엇인가의 것이 아니었을까? 마치 내가 널 따라왔어 하고 은근슬쩍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머리카락을 뱉어낸 입 안이 아무리 헹궈내도 그 찝찝함이 사라지지 않더라고. 마치 아직 거기에 그 존재가 남아있는 것처럼 말이야.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봐야 돼. 12번째 금기야. 버려진 달마도는 집에 절대로 걸지 말자. 버려진 달마도가 있으면 절대로 집에 거는 게 아니야. 원래 달마도는 정성을 담아 모셔야 되는 건데 버려졌다는 거는 이미 그 주인한테 버림받은 거잖아. 그 순간부터 그 그림이 가진 운은 다 빠져나가고 대신 이상한 기운만 자리 잡는데. 특히 눈. 그거 그냥 그려진 눈 같아 보여도 오래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그 눈알들이 따라오는 느낌이 들 거야. 네가 움직이면 그 눈도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그림 속에서 누군가가 널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다는 거지. 옛날에 어떤 사람은 길에서 버려진 달마도를 주워다가 거실에 걸었는데 그날 밤부터 집안에 자꾸 그림자가 막 스쳐 지나가고 한밤중에 달마도 눈이 번쩍하는 걸 봤대. 결국 너무 무서워서 그거를 불태웠는데 태우는 순간 하고 한숨 소리 같은 게 났다고 하더라. 그래서 버려진 달마도는 절대로 걸지 말라는 거야. 그 눈이 널 보고 있는 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애군을 막아주는 게 아니라 불러들이는 거지. 번외, 외국의 금기야. 나라별로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금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냥 미신 같아 보여도 좀 알고 보면 좀 오싹하긴 해. 홍콩에서 시계를 선물하면 안 된대. 나 몰랐어. 이유가 뭐냐면 시계라는 말이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말과 발음이 비슷하대. 그래서 누군가한테 시계를 준다는 거는 은근슬쩍 네 시간은 다 됐어 라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정말 친한 사람이라도 시계는 선물 안 한대. 일본은 또 다르더라고. 밤에는 거울 있지? 거울을 뭔가로 덮어야 된대. 그냥 방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거울 속이 문처럼 변해서 다른 세계 쪽이랑 이어질 수도 있다고 믿거든. 혹시 그 문이 열리면 네 뒤에서, 거울 안에서 다른 무언가가 너를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스코틀랜드에서는 삼각형 있지? 이 삼각형 밑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사다리 밑이나 두 건물 모퉁이가 만든 삼각형 공간 같은 데 있잖아. 이유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는데 옛날부터 거긴 귀신이나 재앙이 머무는 자리라고 여겨서 피했다고 하더라고. 괜히 그냥 불안하니까 다들 슬쩍 돌아서 갔던 거지. 이게 나라별로 좀 다르긴 해도 공통점들이 있어. 다들 이유를 떠나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 때문에 그 금기들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는 거지.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금기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들려드렸어요. 이거를 아시는 분도 있고 혹은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보신 건 아마도 문지방 이야기 아닐까요? 생과 사의 경계선, 그 의미가 정말 깊대요. 요즘에 신축들은 진짜 다 없다면서. 그래도 왠지 찝찝하니까 최대한 안 밟는 게 좋겠죠. 거울은 사후세계랑 연결된 그런 통로, 귀신들이 넘나드는 통로라고 많이들 알고 있죠. 대만에서는 길에 떨어진 빨간 봉투는 주스면 안 된대요. 망자의 사주가 들어있어서 영혼 결혼식을 올려야 된대요. 그래서 귀신이 따라 붙는다고 해요. 맞아요. 저도 그때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7월인가 8월 달이 영혼의 문이 열리는 뭐 그런 달이라고 했죠. 그때 길에서 빨간 봉투를 주스면은 큰일 나는 거죠.
발 밑에 쪽으로 거울을 두면 안 된대요. 발 밑에 쪽으로 다른 세계와 이어지는 그 직접적인 문을 발 밑에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위인가? 그리고 잘 때 화장실 문을 꼭 닫아두래요. 귀신들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뭐 좁은 틈 있죠. 장롱 위, 냉장고 위 이런 틈도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건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귀신이 한 명만 있을 때는 무조건 화장실에 있다는 거지. 습하고 어둡고 그래서 화장실 쪽으로는 머리를 두고 자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많고 잘 때는 닫아두고 자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항상 열어둬요. 구찌가 가끔 거기 변기에서 소변을 보기 때문에 열어둔단 말이야. 뭐 귀신 나타나면 우리 구찌가 잡아주겠죠. 네, 여러분들은 집에 화장실을 꼭 닫고 그리고 변기 커버도 이렇게 열고 있으면 복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 쓰면 닫아두는 게 좋다고 해요. 뭐 여성분들 혼자 사시면 괜찮지만 나중에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살 때 왠지 그 변기 커버 손에 잡는 게 찝찝하잖아 왠지. 그래서 다이소나 이런 데 보면은 변기 커버 옆에 손잡이 같은 거 따로 이렇게 파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해두시면 덜 찝찝합니다. 저는 혼자 살지만 그거 구찌 때문에 달아뒀어요. 백중날이라고 해요. 올해 백중날이 8월 2일이었어요. 얼마 안 지났네. 자, 이야기 잘 듣고 계신가요?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방송인가 어디서 그러니까 아나운서 분이 실화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단톡방에서 올려주신 거를 제가 봤는데 이거 무섭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소개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나운서 김대호님의 실화. 아나운서 김대호님이 실제 겪은 이야기입니다. 김대호님 어머니가 옛날에 구멍가게를 하나 하셨대요. 어느 날 부모님이 퇴근하고 오실 때까지 동생이랑 둘이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TV를 보고 있었어요. TV에서는 개그 콘서트가 막 나오고 있었죠. 맞박이 막 이런 거 아시죠? 개그 콘서트. 근데 동생이랑 같이 보고 있었는데 개콘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코너가 끝날 때마다 그 음악이 나오잖아요. 빠밤빰 막 그런 음악이 나오는데 그 순간 그 음악을 듣고 옆에 있던 동생이 막 자지러지게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막 자지러지게 미친 듯이 깔깔대고. 이게 코너가 재밌었으면 이해라도 되는데 개그 코너를 보고 웃은 게 아니라 코너가 끝나고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했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이 웃음이 멈추지가 않은 거예요. 동생이 계속 깔깔깔깔 막 웃고. 다음 코너가 시작이 됐는데도 웃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 동생의 알 수 없는 행동에 막 겁이 난 거죠. 이 김대호님은 동생한테 야 뭐야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대답은 안 하고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는 차원에서 동생을 한 대 툭 때리는데 순간 동생이 웃음을 딱 멈췄어요. 그리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침대로 가가지고 엉엉 울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우는 게 아니었어요. 장례식장에 보면은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그 울음 알죠? 막 꺽꺽대면서 뭐 엄청 서럽게. 그때부터 이 김대호님은 완전히 무서움에 패닉에 온 거죠. 쟤 뭐지? 내 동생 맞나? 뭔가 이질적인 그 동생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때부터 정신 차리라고 동생을 막 패기 시작한 거예요. 막 때리기 시작한 거지. 어느 순간 울음을 뚝 그친 동생이 갑자기 애기들이 웃는 것처럼 막 이렇게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완전히 너무 무서워져가지고 더 이상 때리지도 못하고 온몸이 굳어버렸고, 그 이상했던 일이 잊고 시간이 흘러서 동생이랑 둘이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동생한테.
야, 너 근데 그때 왜 그런 거야? 동생이 뭔 말이야? 동생은 그때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전혀 기억을 못하니까 야이씨 장난하냐 너. 야 엄마한테 전화해본다.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뚜루루룽 뚜루루룽. 아예 엄마 아 어머니 그때 동생이 막 개콘 그거 막 웃고 막 그랬잖아요. 그 울고 그래서 제가 때리고 기억나시죠? 그거를 차분하게 다 듣고 있던 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대호야 그거 너야. 웃고 울고 있었던 거는 동생이 아니라 김대호님 본인이었습니다. 이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가 아주 따끈따끈한 김대호님의 실화 이야기였고요. 너무 무서워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빙의가 살짝 되셨던 것 같아요. 방송인들은 무속인들이랑 그 사주가 한 끗 차이라고 하죠. 그래서 빙의 체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저도 그렇고. 빙의 됐다는 걸 감긴다고 표현을 마저 하죠. 감긴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빙의가 된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빙의가 됐던 순간에 기억이 사라져요. 왜냐? 내 몸을 조종하는 건 내 정신인데 내 정신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몸을 조종하고 있던 건 다른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한국인 대부분은 신기가 있다던데. 맞아요. 저도 이 얘기를 예전부터 계속 해드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기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조금씩은 있는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은 모르겠어. 알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무병이라고 하죠. 신병. 병원을 아무리 찾아가도 이거 원인이 없다고, 괜찮으신데, 정상인데, 하지만 본인은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신 받아야 되는 건가? 무당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건가?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00명 중에 1명만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머지 99명은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무당들이, 신내림 구슬해주는 무당들이 돈을 벌려고 너 신 받아야 돼 이러면서 꼬드긴다는 거죠. 그럼 완전히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지금 무병을 앓고 있는 건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당을 여러 명을 만나봐야 된대요. 한 명의 무당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정확히 알아본 다음에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신내림 굿도 뭐 엄청 비싸다면서요. 2천만 원? 말이 2천만 원이지 세상에. 아유. 이야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 건데, 다음 이야기는 시리즈물입니다. 1편부터 5편까지 되어 있고요. 쭉 달려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영안을 뜬 나 1편. 나한테는 2살 위에 누나가 한 명 있었어. 그냥 누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진짜 너무 예뻐서 연예인 뺨을 후려칠 정도였지. 그리고 우린 무서움이 없었어. 나도 누나도 평소에 공포 영화를 보다가 무섭지가 않으니까 긴장감이 없어서 막 꾸벅꾸벅 졸 정도로 겁이 없었던 거지. 가위나 귀신을 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 그때가 5년 전 겨울이었어.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누나는 학교가 수도권이긴 한데 통학하기가 애매한 거리에 있었거든. 전공이 피아노라서 하루 종일 연습을 해야 됐으니까. 그래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1학년 한 해 동안은 기숙사에서 지냈지. 겨울방학이 되자 누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평소 사이가 좋은 남매답게 야식을 시켜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어. 근데 평소 장난기가 많고 진지함과는 거리가 먼 누나가 갑자기 진지하게 얘기를 꺼내는 거야. 그 이야기는 누나가 기숙사 생활을 하던 시절 생전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다는 거였어. 누나 말로는 기숙사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누나 몸 전체를 막 되게 변태스럽게 막 이렇게 쓰다듬었다는 거야. 화가 난 누나는 쌍욕을 하려고 했는데 입이 꿈쩍도 안 했대. 그렇게 한 10여 분 정도 가위에 눌려 있다가 그 누군가가 누나 귀에다가 하고
바람을 불더니 사라졌대. 그 순간 가위에서 풀렸다고 하더라. 그 이후로는 그 기숙사에서 수도 없이 가위에 눌렸다고 했어. 원래 귀신이나 신 같은 걸 전혀 안 믿던 누나라서 더 놀랐던 거지. 근데 나는 그때 종교도 불신하고 귀신도 안 믿는 편이라서 누나한테 "아이, 헛소리 하지 마" 하고 웃고 넘겼어. 문제는 며칠 뒤였어. 그날은 누나가 외박을 했고 나는 침대가 없는 내 방 대신에 누나 방에서 자려고 했어. 점점 잠이 들고 있었는데 별 의미 없는 꿈을 꾸고 있었거든.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이거 꿈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그러자 갑자기 영화 기법 중에 그 오버랩이라고 있잖아. 장면 두 개가 이렇게 겹치는 그 기법. 꿈속 장면이랑 내가 누워서 보고 있는 천장이랑 겹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꿈속 장면이 사라지고 현실 장면이 점점 뚜렷해지는데 갑자기 몸이 하고 진동하는 느낌이 들더니 순식간에 침대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 그리고 그 순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후 처음 겪는 100% 실화의 상황이 벌어졌어. 뭔가 검은색의 인간 형체가 내 목을 조르기 시작한 거야. 눈만 움직일 수가 있었고 무서움보다는 분노가 확 올라왔어.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생각이 들었거든. 욕을 하려고 했는데 입도 몸도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때 그 형체가 말을 했어. 아니, 말을 했다기보다는 내 머릿속에 울려 퍼진 느낌이었지. 방해되니까 오지마. 다음에 너 죽는다? 그 순간 진짜 머릿속에 수만 가지 욕이 떠올랐어. 너무 분노한 나머지 그게 가능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내 입에서 우렁차게 "개새끼야!" 하고 욕이 튀어나왔어. 그러자 가위가 탁 풀렸고 큰 소리에 놀라서 깬 엄마한테 오히려 욕을 한바탕 먹었지. 그 후로는 그 검은 형체가 시도 때도 없이 보이기 시작했어. 편의점 시식대 밑에 쪼그려 앉아 있다거나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있다거나 행인 뒤를 따라다니는 모습이 보였어.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그 섬뜩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시리즈물의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사연의 주인공이 영안이 트여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에요. 겁도 없고 무서운 영화를 봐도 꿈뻑꿈뻑 졸 정도로 그렇게 겁이 없던 사람이었고 귀신이 어딨어? 라고 했지만 슬슬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무엇인가는 검은색 형체의 인간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가위에 눌렸을 때만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는 길을 가다가 행인들 뒤를 따라다니는 그 검은 형체를 보기도 하고 편의점 시식대 밑에 구부리고 앉아있는 것도 보기도 하고 섬뜩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사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영안을 뜬 나 2편. 아까 올렸던 사건 이후로 진짜 내 생활은 점점 섬뜩해지기 시작했어. 이번엔 내가 고2 때 다녔던 학원에서 있었던 일이야. 내가 다니던 학원은 4층 건물에 있었는데 각 층마다 다른 학원이 들어서 있었거든. 내 학원은 4층에 있었고 그때 나는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흡연자였어. 4층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니까 초등학생 학원이 있던 3층까지 내려갔지. 그 초등학생 학원은 오후 6시면 문을 닫아서 그 시간 이후론 그 층에 아무도 없었어. 3층 계단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갔는데 한 10m 앞에 어떤 아저씨가 걷고 있는 거야. 그 시간대 그 층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좀 의아하긴 했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뒤따라갔지. 근데 그 아저씨 차림새가 진짜 이상했어. 하얀 구두에 하얀 바지 그리고 하얀 셔츠. 완전 올백이었지. 조명은 다 꺼져 있고 10m마다 작은 전구 하나씩만 켜져 있어서 그 복도 분위기도 좀 으스스했거든. 그 아저씨는 앞서 가다가 화장실로 딱 들어가는 거야. 문이 쿵 하고 닫혔어.
괜히 기분이 좀 안 좋아져서 문을 확 열려고 했는데 문이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이상하게 이 문을 빨리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식은땀이 막 삐질삐질 흘렀어. 한 20초 정도 막 실랑이 끝에 문이 탁 열렸어. 화장실 안을 보자마자 나는 멍해졌지. 아무도 없는 거야. 몇 미터 앞에서 내가 분명히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 몇십 초 사이에 사라졌던 거지. 화장실 구조상 다른 출구도 없었는데 말이야. 급하게 대변기 있는 칸도 전부 다 열어봤는데 정말 없었어. 그 순간 완전 패닉에 빠져서 바로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지. 4층에 도착하자마자 계단 문을 탕 닫고 학원 강의실로 뛰어 들어갔어. 그리고 울먹이면서 친구한테 야 우리 그냥 집에 가자 하는데 친구가 먼저 나한테 묻더라고. 야 미친 새끼야, 옥상은 왜 갔다가 왔어? 옥상? 야 뭔 개소리야. 아니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3층에서 귀신 보고 왔다니까. 그러자 친구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 3층은 무슨 3층이야 이씨. 야 너 옥상문 열고 들어가서 문 잠그길래 선생님들이 다 관리실 가서 열쇠 가지러 갔는데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옥상 왜 갔냐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선생님들이랑 눈도 안 마주치고 집까지 15분 거리를 전력 질주로 도망쳤어. 그리고 그 뒤로 일주일 동안 학원을 안 갔지. 친구들 전화도 다 씹고. 지금이라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때는 정말 이성이 마비됐었어. 그 사건 이후로 난 더 이상 예전처럼 학원을 편하게 다니지 못했어.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도 사연의 주인공이 약간 빙의가 됐던 걸까요? 자기가 경험했던 거랑 친구가 기억하는 거랑 전혀 달랐어요. 나는 분명히 한 층을 내려가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저씨가 사라진 걸 목격했는데 그냥 애초에 그게 아니었던 거야. 사연의 주인공은 옥상에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건지는 아무도 모르죠. 선생님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열쇠 꾸러미를 찾아가서 열었다는 거죠. 유추해보건대 이 사연의 주인공은 약간 감긴다, 그러니까 빙의가 돼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가까스로 살아남은 것 같아요. 안 열리는 화장실 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에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살 수 있는 그 계기가 아니었을까? 실랑이 끝에 열었기 때문에 옥상에서 다행히 떨어지지 않았고 선생님들에 의해서 발견된 게 아니었을까?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그 10m 앞에 지나가고 있던 아저씨도 예사롭지 않았죠. 흰색 옷, 백바지에 백구두. 근데 귀신들은 왜 이렇게 무채색 옷을 좋아할까요? 저승에 가게 되면은 가지고 있던 색 뭐 그런 게 다 빠져버리는 건가? 그래서 무채색의 그 형태가 되는 걸까?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영안을 뜬 나 3편. 고3 때 있었던 일인데 이건 진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왜냐면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아주 선명하게 본 날이었거든. 다시 한번 말하지만 100% 실화야. 내가 무슨 예지력 같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야. 그냥 가끔 보이기만 하는 평범한 사람이지. 그 당시 우리 집은 서울에 있는 13층 아파트였어. 우리가 사는 층은 11층이었고 그날 나는 친구 A랑 집에서 신나게 플스 게임을 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학원에 갈 시간이 돼서 같이 집을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작은 창이 있어서 그 안이 다 들여다보이는 그런 구조였거든.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11층에 딱 서는 순간 엘리베이터에 난 창 안으로 그걸 보고 말았어. 한 6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어. 분홍색 티셔츠에 멜빵 바지를 입고 있었어. 그 장면이 지금도 너무 생생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 아이가 없는 거야. 여기서 아니 타기 전에 없는 걸 왜 몰랐어? 이런 태클을 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왜 그랬는진 몰라. 그냥 멍한 상태였고 홀린 것 같았어. 아이가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 머릿속이 하얘지고 주저앉아서 벌벌 떠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지.
친구 A가 날 보면서 야, 이 새끼 갑자기 왜 지랄발광이야? 너 미쳤어? 하면서 나를 흔들었는데 나는 입도 안 떨어졌어. A는 야 1층에 다 왔어 일어나 하고 웃었는데 문제는 내가 무서워서 덜덜 떤 게 아니라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달려나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순간 비명을 막 지르면서 뛰쳐나간 건 내가 아니라 A였어. 나도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있었는데 A가 그렇게 뛰쳐나가니까 나까지 무서워져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 도망쳤지. 아파트가 무너질 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15분 거리 학원까지 둘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전력 질주를 했어. 학원 앞에 도착해서 헉헉거리면서 내가 물었어. 야, 너 왜 갑자기 소리 지르고 뛰쳐나간 거야? A가 숨을 고르더니 말하더라고. 야, 너 진짜 못 봤어? 뭘? 야, 1층에서 문 열리기 직전에 그 엘리베이터 창문 너머로 어떤 여자애가 너 내려다보고 있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아까 그 여자아이가 확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바로 물었지. 야, 그 여자애 그 뭐 입고 있었는지 기억나? A가 대답했어. 아, 그 뭐냐, 그 분홍티에 그 멜빵 바지 같은 거 그거. 나 미치겠네. 야, 이제 너네 집 안 갈 거야. 무서워 죽겠네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 후로 우리는 학원 갈 때 엘리베이터를 절대 안 탔어. 그날 하루 나랑 A는 하루 종일 떨면서 지냈고 그 여파는 한 달 넘게 갔어. 결국 나는 4층 빌라로 이사를 갔고 그 이후로 그 여자아이는 보이지 않았어. 부모님한테도 이 얘기를 했지만 안 믿어주시더라, 당연하게도. 근데 내가 부모님 마음을 움직여서 이사하게 된 계기가 2가지 사건이 있었어. 그 다음 이야기는 또 이어서 해줄게. 아, 그리고 난 아직도 귀신이랑 눈을 마주치질 못해. 왠지 눈을 마주치면 따라붙을 것 같거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사연의 주인공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그 무언가의 이야기였죠. 귀신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능력이 점점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검은 형체로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확실히 인상착의가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전편에서는 하얀색 옷, 하얀색 바지, 하얀색 신발 이렇게까지 봤는데 이번에는 색깔까지 봤어. 분홍색의 청 멜빵 바지. 아, 그리고 그나저나 엘리베이터 그 창문 있는 거 제발 없애면 안 되나? 옳지.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점점 심해지고 있는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영안을 뜬 나 4편. 바로 전편에서 있었던 엘리베이터 사건, 그 일로부터 한 달쯤 지난 뒤였어. 그때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화재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3층에 살던 한 집에서 일어났고 그 집에 있던 일가족 3분이 돌아가셨어. 오며 가며 몇 번 뵀었던 분들이라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진심으로 무거웠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 내가 알기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불길은 위아래로 번지고 특히 위층으로 잘 타오르거든. 근데 그 집 화재는 위층이나 옆집, 심지어 아래층에도 거의 번지지가 않았어.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시간이 좀 흐르고 그 집은 빈집이 됐고 화재 흔적도 다 정리가 되었어. 주민들도 점점 그 사건을 잊었고 나도 마찬가지였지. 그리고 아마 다다음 해였을 거야. 그날 나는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 시간은 한 새벽 1시쯤이었고 누나는 학교에 있었고 아버지는 주무시고 어머니는 동창회에 가서 술 한잔을 하고 늦게 들어오신다고 했었어. 나는 게임에 몰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쿵쿵쿵 누가 문을 엄청 세게 두드리는 거야. 등줄기가 서늘해진 나는 얼른 인터폰 화면을 봤어. 거기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어. 근데 표정이 너무 무섭게 일그러져 있는 거야. 정말 귀신처럼 보일 정도였지.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어머니 등 뒤로 내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얘기했던 그 검은 형체가 싹 스치듯이 보이는 거야. 순간 더 다급해졌고 바로 문을 열지 못하고 얼른 가서 소금을 한 움큼 집어들었어. 문을 열자마자 어머니가 딱 집으로 뛰어 들어오셨고 나는 그 자리에서 소금을 뿌렸어. 근데 어머니가 아무 반응도 없이 그냥 부들부들 떨고만 계시는 거야. 평소였다면은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셨을 텐데 그때는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 황급히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자 그제야 어머니가 막 펑펑 우시는 거야.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울음소리에 막 놀라서 아버지도 팬티바람으로 뛰어나오셨고 나는 무슨 일인지 다그쳤고 10여 분 뒤에야 어머니가 진정을 하시고 말을 꺼냈어. 그날 어머니는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하셨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무 생각 없이 집 문 앞까지 가셨지. 그런데 문을 열고 집안을 본 순간 집안이 온통 시꺼맸대. TV, 소파, 냉장고 모든 게 다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거실 소파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 그들은 소리도 안 나오는 그 치치직거리는 화면 있지. 그것만 응시하고 있었대. 그리고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동시에 그 셋이 고개를 탁 돌려서 어머니를 봤다고 해. 세 사람의 얼굴은 막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온 피부가 막 불에 그을린 듯한 모습이었다고 했어. 그 순간 술이 확 깼고 어머니는 문을 쾅 닫았어. 온 피부가 불에 그을린 듯한 모습이었다고 했어. 그 순간 술이 단번에 깨고 어머니는 그 문을 쾅 닫았어. 그리고 위를 봤는데 문 위에 3땡땡, 그러니까 그 화재가 났던 호수가 적혀 있었던 거야. 엄마는 우리 집으로 온 게 아니라 그 화재가 났던 집 앞으로 갔던 거였지. 그제야 깨달으신 거야.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층수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거를. 그러니까 그냥 올라가던 중 멈춘 곳이 3층이었는데 취한 상태라 거기가 11층인 줄 알고 내렸던 거지. 우리가 11층 살았었으니까. 정신이 번쩍 든 어머니는 3층에서 1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전력으로 그냥 뛰어 올라오셨고 초인종도 못 누르고 문을 막 쾅쾅쾅쾅 두드리고 계셨던 거지. 그 일 이후 어머니는 2주 3주 동안 외출을 안 하셨고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어. 병원에 입원해서 일주일 정도 쉬시고 그제서야 조금씩 회복을 하셨지. 그리고 그 일은 내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갔어. 가끔 술자리에서 무서운 얘기거리로 꺼내긴 했지만 말이야. 1년 뒤쯤 친구 5명이랑 술을 마시다가 그 얘기를 했어. 다들 나의 이런 경험담을 잘 아니까 믿어줬지. 술자리가 끝나고 친구들이 나 무섭겠다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야. 11층 집 앞에서 나는 장난으로 야 너희들 내려갈 때 3층 조심해라 하고 집에 들어왔지.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중 한 명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하고 싶은 거야. 전화를 했는데 1분도 안 됐는데 얘들이 전화를 안 받아. 한 15분 정도 돼서야 전화를 받더라고. 야, 너 뭐 하다가 이제 전화 받아? 아니,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갑자기 3층에서 문 열리고 우리 3층 안 눌렀거든.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 야 씨발 이거 진짜 뭐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진짜 얼어붙었어. 둘 다 몇 분 동안 아무 말도 못하다가 내가 친구를 잘 달래고 전화를 끊었지. 다행히 그 이후로 3층과 관련된 일은 더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때 생각만 해도 지금도 소름이 확 돋아.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전편에 있었던 엘리베이터 사건 이후로 한 달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친구들도 겪고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 어머니도 겪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그 3층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술 취해서 들어오신 날 착각을 하고 그 집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린 것도 이상하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 안에 검게 그을린 가구들과 3사람을 봤어요. 공교롭게도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3명이었죠. 근데 그들이 소파에 앉아서 그 화면 아무것도 안 나오고 막 치치직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응시하고 있다가
동시에 얼굴 확 돌려서 어머니를 딱 본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술이 확 깨졌대요. 근데 어머니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친구들도 야 그럼 너 지금 무섭겠다, 야 데려다 줄게 하고 데려다 줬다가 가는 길에 갑자기 3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띵 쓴 거야. 그 3층에는 그 화재 사건이 있었고 어머니가 이상한 형체를 봤던 그 층이었죠. 그 집 3층, 거기엔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3층에 그 일가족이 죽은 그 형체들 뿐만 아니라 분홍색 티에 청 멜빵 바지를 입은 꼬마 여자 아이도 있잖아요. 그 터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귀신들은 어디에나 있는데 이 영안이 튀어있는 주인공 눈에만 보이는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일단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영안을 뜬 나 5편. 이건 진짜 얼마 안 된 이야기야. 내가 근무지를 서울 월드컵 경기장 근처로 옮긴 지 얼마 안 됐거든. 처음 근무를 하러 가던 날이었어. 편의점 앞에 서는 순간 이상하게 몸이 막 불편한 기분이 확 드는 거야. 뭐랄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휴지가 없어서 손으로 닦고 나온 그런 기분? 그 막 불쾌하고 찝찝한 기분. 그냥 바늘로 온몸을 막 콕콕콕콕 찌르는 그런 불쾌한 기분이었어. 아, 여기 터가 안 좋은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별 신경 안 쓰고 교대에서 근무를 시작했지. 새로 온 지점은 회사 빌딩들 사이에 있어서 밤 12시 이후에는 아침 8시까지 손님이 한 10명은 올까 말까야. 그래서 늘 그렇듯 나는 그냥 멍 때리면서 있었어. 조금씩 정신이 있게 날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귓가에 조근조근하면서 날 깨우는 거야. 학생, 그 순간 뭔가 오싹하게 스며드는 그 목소리에 내 정신이 현실로 확 돌아왔어. 눈을 번쩍 떴는데 내 앞에 절친이 서 있는 거야. 그 절친은 단발머리 친구였는데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왜냐면 난 걔한테 근무지 옮긴 걸 얘기한 적도 없고 게다가 평소에 새벽에 절대 돌아다니는 애가 아니었거든. 근데 얘가 아무 말 없이 나를 그냥 거기 서서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눈빛이 뭔가 이상했어. 반가움이 아니라 묘하게 허공을 꿰뚫는 느낌이라고 할까? 표정도 딱 굳어 있었고 내가 야, 너 여기 웬일이야? 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 친구가 갑자기 씩 웃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라졌어. 그게 그냥 뒤돌아서 간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휙 사라진 거야. 순간 등골이 싸늘해져서 가게 밖으로 나가 봤는데 거리에 아무도 없었어. 그 시간대면은 주변도 조용하잖아. 누가 뛰어가거나 걸어가면 분명히 발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말이지. 나중에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거든. 그 시간엔 자고 있었대. 아예 밖에 나간 적도 없었고 그 이후로 그 편의점 앞만 지나도 그날 느꼈던 그 불쾌한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감각이 다시 느껴져. 마치 거기서 뭔가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곳엔 무언가가 계속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였고요. 사연의 주인공이 점점 이제 심하게 귀신들을 보다가 이번에는 자기 친구를 따라하는 귀신을 조우하게 된 거예요. 계속 말하고 있지만 내 지인들, 내 가족들을 흉내내는 귀신들이 정말 지독하고 살아생전에 아마 스토커 기질이 많았던 사람들, 이 귀신이 되면은 그런 형태의 귀신이 되는 거예요. 관찰을 하고 있는 거야. 마치 관음증이 있는 것처럼 멀리서 이렇게 관찰하는 거지, 주변인들을. 그리고 이제 됐겠다 싶으면은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얼굴도 똑같이, 목소리도 똑같이, 마치 행동도 똑같이. 정말 지독하지 않습니까? 사연의 주인공도 점점 또렷하게 보이면서 갖가지 귀신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급이 높은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 같아.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들은 없는데 제가 보고 있다가 다음 편이 나오면은 또 갖고 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스타 팔로우 거시면 무조건 마팔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별거 없지만 뭐 추후에 계속 이제 게시물을 올릴 생각이니까 지금 팔로우 해주시면은 마팔 하겠습니다. 이야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여서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각오하세요. 쫄보나 아니면 임산부들은 이번 이야기 잠시 귀를 막고 계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섭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외딴 섬의 무당 귀신. 비 오는 날 귀신 이야기야. 내가 근무했던 곳은 부산에서 배를 타고 조금 들어가면 있는 사람이 몇 명 살지도 않은 작은 섬에 있었어. 그 섬의 산 꼭대기에 부대가 있었고 나는 거기서 해군으로 복무했지. 제대한 지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고립된 섬 특유의 그 못 같은 분위기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아침마다 해무가 잔뜩 껴서 아침 점호 때면은 100명도 안 되는 부대원들의 얼굴조차 잘 안 보였어. 여기서 해무라는 거는 바다에 있는 안개를 뜻합니다. 이어서 밥을 하면 다음날 곰팡이가 필 정도로 습했고 밤이면 산짐승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름도 모르는 다리가 막 수천 개 달린 커다란 벌레들이 막 내무실로 이렇게 기어들어와서 새벽마다 기상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구충 방역을 하느라 난리를 쳤지. 레이더 사이트 뒤는 절벽이었는데 철조망이 제대로 수리되지 않아서 틈이 있었어. 거기서 또라이 같은 병장한테 빠따를 맞다 보면은 이 병들은 이 새끼가 우리를 정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일지도 모른다 라는 목숨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지. 특히 전설급 정신병자인 통신장 황상사한테 맞을 때는 빠따에서 열외된 고참들이 철조망의 구멍 앞을 막아주는 게 암묵적인 룰이었어. 철조망 뒤에는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 뒤로는 시커먼 바다가 막 출렁출렁거렸지. 거기서 살자가 많이 일어났다고 해서 살자바위라는 별명이 붙었어. 처음 자대 배치를 받고 고참한테 그곳을 소개받았을 때 난 이 섬의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가 있었지. 격오지였기 때문에 PX는커녕 육군이 그렇게 환장한다는 황금마차 같은 것도 없었어. 달달한 음식을 구경하기 힘들어서인지 부대원들은 하나같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이상한 짓을 많이 했어. 특히 여름이면 꼭 하는 아주 기괴한 전통이 있었는데 아마 이 부대만의 특이한 전례였을 거야. 밤마다 들어오는 독충들 있잖아. 그 독충들을 1.5리터 페트병에 잡아 넣어서 키웠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왕사마귀, 진해, 하늘소, 장수풍뎅이 그리고 정체불명의 괴상하게 생긴 벌레들이 막 수십 마리나 모였어. 그러면 서로 죽이고 뜯어먹는 곤충계의 로얄 럼블? 그게 시작되는데 왕매미 같은 거는 그냥 시작하기도 전에 눈이랑 배를 파먹혀서 죽고 사마귀도 그 안에서 완전히 가평 잡밥이었지. 늘 결승전은 진해 혹은 풍뎅이였어.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진해를 물에다가 팔팔 끓여서 다 같이 나눠 마셨어. 그래야 이 가평 잣 같은 섬에서 귀신에 안 홀리고 건강하게 제대한다는 미신이 있었거든. 이건 옛날에 부대에 난리가 났을 때 영험하다는 무당이 알려준 거라고 하더라고. 레이더 장교도 그 의식을 방관하거나 직접 참관하기까지 했어. 부대로 올라오는 길은 산 하나를 빙 둘러 올라와야 했는데 포장도 안 된 아주 개같은 길이었지. 하지만 부대원들만 아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거기는 반드시 2명 이상 가야 한다는 룰이 있었어. 왜냐면 중간에 처녀 사당이라는 문제의 장소가 있었거든. 그 사당은 낡고 부서질 듯이 방치돼 있었는데 막 퍼렇고 막 뻘건 막 금줄이 쳐져 있었고 앞마당에는 돌로 메워진 우물 하나가 있었어. UDT에서 떨어진 주하사한테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이 부대가 70년도에 들어섰을 때 부대를 건설하던 군인들이랑 인부들이 거기에 살고 있던 무당한테
계속 cik접댄 거야. 무당은 경고를 했어. 하지만 결국 대여섯 명이 돌아가면서 이 무당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야. 돌아가면서 개 쌍놈 새끼들이. 일이 퍼질까 두려웠던 놈들이 무당을 죽였어. 그리고 우물에 빠뜨린 뒤에 돌로 메어버린 거지. 그래서 사당 이름이 처녀사당이 됐고, 허물지도 못하고 새로 짓지도 못한 채 수십 년을 그렇게 방치돼 있었던 거야. 우리가 지뇌물을 마시는 이유도 그 귀신 때문이었어. 군복을 입고 그곳을 지나가거나 귀신이 부대에 들어오면 지뇌물을 안 마신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미치거나 죽는다고 했거든. 그런데 한여름 부대에 독감이 돌았어. 그것도 죄다 레이더를 보는 이 내무실 애들만. 10명이 넘게 동시에 아픈 건 좀 이상했지. 전날 당직을 선 수병이 새벽에 순찰을 돌다가 불이 꺼진 이 내무실에 순찰을 돌기 위해 들어갔을 때 2층 수면실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게 보였대.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면 고참들이 잠이 깰까봐 눈이 어둠에 적응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잠시 후 분명히 머리가 긴 여자 하나가 막 들썩거리는 게 보이더라는 거야. 저 뭐지? 당직병은 그 여자의 행위가 마치 성관계 시에 여성이 남성 위에서 하는 것처럼 막 들썩들썩거리는 것과 그 여자가 입고 있던 옷이 알록달록한 무당 옷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온몸이 굳은 거야. 무서워서. 근데 이 여자가 이번엔 옆자리에 수병 위에 올라앉더니 또 똑같이 막 들썩들썩 거리더래. 마치 야동에서나 보는 것처럼 막 그러고 있었던 거야. 막 자기 몸도 더듬어 가면서. 이 광경이 너무나 무서웠어. 그 행위에 심취해서 지금 순찰을 돌고 있는 이쪽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대.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당직병은 몰래 슬그머니 문을 열고 도망을 친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간부와 병사들은 다들 그 처녀사당의 무당년이라고 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병사들은 진의 그 물을 안 마신 애들이었어. 얘네들한테 약을 먹여도 낫질 않자 전 대장은 의사 대신에 무당을 불러왔어. 나는 귀신을 못 봤지만 무당이 신기한 짓을 하는 건 이때 처음 봤어. 웬 할머니 하나가 전 대장 차를 타고 부대에 도착했는데 그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거야. 이 무당이 부대에 들어오자마자 으아! 이 개같은 년! 소리를 막 지르더니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그리곤 부대원들을 붙잡더니 니들 고독을 다려 먹었지? 라면서 막 소리치는 거야. 지네를 달인 물 있잖아. 그거 사실 연매 고독이라고 하는 누군가를 저주하는 최상위의 주술이었다는 거야. 자세한 건 모르고 그 짓을 계속하는 바람에 그 귀신이 사람들한테 더욱 해를 입힐 수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 그 고독을 알려줬다는 영험한 무당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 무당은 분명히 그 귀신한테 부탁을 받은 게 확실했다고 했어. 아무튼 무당은 바로 굿을 준비하고 사방팔방에 나무, 살자바위 입구에다가 금줄을 쳤어. 뭐 어느 부대에도 그런 말들이 있지만 특히 이 부대는 영적으로 많이 심각하고 안 좋아서 아까 그 살자바위가 있는 그 북쪽으로 저승의 문이 뚫려 있다는 거야. 누가 뚫었을지도 모르게 늘 구멍이 나 있던 그 철조망도 그 이유라면서. 그 앞에서 이 할머니 무당이 아이고 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라고. 전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한판 막 굿을 벌인 무당은 죽은 처녀 무당 이름도 알아맞추고 강간범이 5명이었다는 것과 민간인이 절대 알 리가 없는 이 부대에 살자한 사람들 이름까지 다 맞추고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 속에 살풀이를 마쳤지. 이 할매 무당의 말에 의하면 붕가붕가 성관계의 맛을 들인 이 귀신이 원한보다는 세교계에 완전히 미쳐서 날뛰는 중이어서 귀접에 의해서 기빨림 외에는 더 큰 화는 없을 거라고 걱정은 하지 말라면서 단 한 가지, 앞으로 33일 동안은 절대 부대 내에서 자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어. 혈기왕성한 이 남자 부대원들한테는 실로 공포스러운 경고였지.
자위를 하지 말라니. 굿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누웠던 그 사람들은 다음날 거짓말처럼 일어났고, 그 후 며칠간은 통신장에 미친 짓만 빼면은 평화로운 나날들이 이어져 갔어. 그러던 어느 날 앞에 말했었던 UDT에서 떨어진 주하사가 부두를 나갔다 들어오는 길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막 달려와서는 당직 위병들을 보고 안심했는지 막 거품을 물고 기절을 해버린 거야. 잠시 후 깬 그 주하사는 무슨 일이냐며 묻는 당직 사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 진입로 부근에서 귀신을 봤다고. 진입로 초입에서 무당 옷을 입은 막 여자가 커다란 나무 꼭대기에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그냥 거품을 물고 뛰어왔던 거였지. 전 탐장과 당직병들은 다른 것보다는 이 주하사가 자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궁금했어. 물었더니 주하사는 얼굴을 붉히면서 딱 한 번 어젯밤에 했다고 수줍게 고백을 했고, 주하사는 그 이후에 이병 나부랭이들한테도 이 딸쟁이, 수음꾼, 자위맨 등등으로 불리며 아주 병신 취급을 당했지. 정리하자면 섬 부대에 옛날 강간을 당해 죽은 여자 무당 귀신이 있었고, 부대원들이 시름시름 앓자 무당을 불러서 구술한 거였지. 병이 나았고 모두 평화롭게 살게 됐다는 이야기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아주 섬뜩하면서 무섭고 또 야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근데 이 70년도에 부대가 여기 들어서면서 공사를 하던, 그리고 이제 군부대원들이 무당을 아주 해서는 안 될 짓을 돌아가면서 했다고 했잖아요. 이 찢어 죽일 놈들. 아니 짐승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 얼마나 원한이 깊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선 살자 사건도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영험한 무당을 시켜서 이 귀신이 부탁을 한 거죠. 부대원들이 고독 그 저주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곤충들의 로얄 럼블을 한 거죠. 그걸 고독이라고 해요. 많은 독충들을 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은 하나를 잡아먹는 거야. 그게 저주의 의식이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대 내에서 계속 살자 사건, 이상한 사건 막 뭔가를 보고 그랬던 거였고. 근데 진짜 웃긴 게 이 부대원들은 귀신도 귀신인데 제일 무서워했던 건 33일 동안 자위를 못하게 했다는 거. 그게 가장 무서웠대. 어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다들 꾹 참고 있었는데 밖에 나갔다가 섬으로 복귀한 주하사가 하필이면 어저께 자위를 했기 때문에 그날 귀신을 봤던 거죠. 그래서 거품을 물고 기절했던 거고. 저는 사후세계에 지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나쁜 놈들은 벌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쌍놈 새끼들. 그 다음에 아직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이야기가 3개나 남아있습니다. 시리즈물이고요. 이번 이야기도 재밌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범띠 엄마. 일단 우리 엄마는 나를 혼자 키웠어. 그게 뭐 요즘엔 싱글맘이 많으니까 대단하다 이런 얘기보다 엄마는 혼자 키운다는 티를 안 내려고 진짜 애를 쓰셨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거나 집에 와서 사진을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 내 나이가 이제 22살인데 솔직히 내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엄마가 혼자 나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드셨을 거야.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는데 엄마 외모가 좀 화려하신 편이라 사람들이 그걸 잘 몰랐지. 힘든 줄을.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엄마가 웬만한 무당도 기선제압을 할 정도로 기가 센 사람이야. 범띠. 그러니까 호랑이 띠라서 그 기운이 극에 달한 분이셨지. 여기서 이제 에피소드 하나를 풀어볼게. 다들 알지 모르겠는데 귀신을 보는 사람도 종류가 있어. 1번 기가 약해서 잡기가 달라붙고 괴로워하는 스타일. 2번 무당이나 영험한 기를 타고난 스타일. 3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기가 센 사람 옆에 오래 있다가 그 기가 옮아와서 스멀스멀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 내 이야기가 이 3번에 해당돼. 엄마 때문에 나도 갖은 고생을 다 하고 죽을 뻔한 적도 있어. 죽을 뻔한 이야기는 차차 풀게.
가장 기초적인 발단은 초등학교 때였어. 친구 집에서 자던 날이었는데 그날 내 인생 첫 가위를 눌렸거든. 그 친구는 머리가 길고 키도 크고 다리도 길었어. 아무튼 다 그냥 길쭉길쭉한 애였는데 그날 그 집에서 자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눈을 떴는데 다시 감을 수가 없었어. 몸도 전혀 안 움직이고 진짜 너무너무 놀랐지. 그때는 이게 가위라는 걸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근데 사람 시야가 옆쪽도 조금 보이잖아. 주변시 그런 거. 그날은 옆 시야가 너무 선명했어. 거기에 친구가 자고 있었거든. 내가 친구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 머리카락이 길었어. 근데 이상한 게 초등학생인 친구가 실크 소재의 어른 속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때 깨달았지. 이거 친구 아닌가? 그걸 알아차린 순간 어린 나이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막 미칠 것처럼 무서웠어. 그 존재가 서서히 내 쪽으로 돌아 눕는데 정말 그 저세상의 공포감이 막 몰려왔지. 그리고 그게 씩 웃는데 입이 너무 길었어. 거의 귀 끝까지 찢어진 입으로 웃고 있더라고. 난 계속 속으로 엄마 부르다가 결국 가위에서 깨어났어. 그게 내가 기억하는 이 이야기들의 시작이야.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약간 이야기가 진행되려다가 만 이야기였죠. 어머니가 굉장히 기가 셌다고 해요. 용띠, 범띠, 말띠 기가 세죠. 그 중에서도 용띠, 범띠 아주 센데 범띠였던 어머니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사연의 주인공 영안이 트이는, 그러니까 영안이라는 게 귀신이 보이는 거죠. 영안이 트이는 것들 중에서는 기가 너무 약하거나 혹은 태어날 때부터 그 신의 그릇을 갖고 있어서 영안이 트여 있던 사람, 혹은 정말 악귀를 만나거나 아니면 기가 센 사람 옆에 있어서 영향으로 영안이 트인 경우, 그러니까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사연의 주인공이었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범띠 엄마 2편. 엄마랑 오래 살다 보니까 나도 스멀스멀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굵직한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줄게. 우리 엄마는 그냥 딱 호랑이야.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기운. 그러니까 진짜 호랑이 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엄마는 내가 자다가 가위 눌렸다는 말을 하면 항상 이렇게 말했어. 내가 기가 센데 어떤 귀신이 가위를 눌러. 헛소리 하지 마. 네가 약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가위 눌렸다고 얘기를 해도 항상 상큼하게 무시하셨지. 정말 나도 웃긴 게 한 방에서 같이 자는데 엄마는 가위 한 번을 안 눌리고 나만 계속 눌리는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일부러 똑바로 눕지 않고 옆으로 등을 돌리고 잤어.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6학년쯤이었을 거야. 나는 가위가 오기 전에 몸으로 그 가위 오는 걸 느끼는 편이었거든. 저도 그런데. 근데 그날은 갑자기 누가 내 등을 주먹으로 쿵 치는 거야. 헉 소리가 나올 정도로 너무 아팠고 그 반동으로 몸이 똑바로 돌아 누웠어. 너무 아파서 엄마한테 엄마 아우 자다가 왜 때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소곤소곤 속삭이면서 막 킬킬거리고 또 소곤소곤 속삭이고 그 사이에 또렷하게 들린 말이 하나 있었어. 그런다고 못할 줄 알아? 그 순간 그냥 모든 걸 단념하고 대자로 뻗어서 잤어. 그리고 당연히 엄마한테 말해봤지만 네가 무서운 영화 많이 봐서 그런 거야. 빨리 자! 이러고 무시당했지. 근데 진짜 큰 사건이 터진 건 중학교 3학년 때였어. 고등학교 근처로 이사를 오면서 시작되었지. 우리가 이사 온 건물은 3층짜리였는데 1층은 소주방이 있었고 2층은 우리 가게였어. 가게 안에 쇠 계단이 있었고 그걸 올라가면 집이 있었지. 집 구조는 방 2개, 거실,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옥상으로 가는 문이 있었어. 둘이 살기엔 아담하고 괜찮았지.
그날은 밤이었어. 자다가 아씨 하고 입에서 나왔는데 그건 내가 가위가 올 때 하는 말이거든. 정말 더러운 기운이 막 올라오는 느낌이야. 그러더니 어디선가 애가 막 질질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눈에 보이진 않고 그냥 계속 울기만 하더라고. 그때는 그게 나한테 해코지 할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자버렸어. 근데 좀 자나 싶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미친 듯이 내 뺨을 막 때리는 거야. 야, 야, 야! 왜? 하고 눈을 뜨니까 엄마가 눈이 튀어나올 듯이 나를 보더니 너 이 소리 들려? 애 우는 거? 아까부터 들렸어. 엄마 괜찮아. 그냥 자. 내가 가끔 가위 눌린다고 했잖아. 그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더니. 그러자 엄마가 기겁을 했어. 너 이거 진짜 들린다고? 엄마는 막 욕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고 나는 그냥 또 잤어. 한두 번도 아닌 일이었으니까. 엄마는 그 소리만 듣고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와서 나를 또 깨우더니 엄마가 근처 골목을 다 찾아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 엄마, 그 애기 소리 집에서 나는 소리니까 그렇지. 그냥 자. 그날 밤 엄마는 지장보살 하면서 염주를 만지작거리면서 밤을 새웠고 결국 내가 고1이 되자마자 그 집을 나왔어. 그 집에서는 나 말고도 친구가 가위에 눌린 적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어느 날 나 혼자 자다가 어떤 여자가 내 목을 막 죽어라 조르는 바람에 이사를 하게 되었지. 새로 이사간 집에서는 엄마가 방마다 부적을 다 붙이고 방바닥에 안 보일 정도로 팥이랑 소금을 뿌려댔어. 그 이유였는진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큰일 없이 지냈지.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엄마가 내 말을 믿게 됐어. 지금은 그냥 내가 귀신을 봐도 엄마한테 막 의지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내 방에서 자다가 엄마 방으로 기어 들어가면 엄마가 이랬어. 또 귀신 봤어? 그냥 일로와 엄마 옆에서 붙어서 딱 자. 신기하게 엄마한테 손가락이라도 이렇게 대고 자면은 마음이 편해지고 귀신도 안 보여. 정말 엄마가 기가 센 건 맞는 것 같아.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나한테도 그게 옮은 것 같기도 하고. 다음엔 내가 정말 죽다 살아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이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듣고 아주 기겁한 이야기였거든. 아마 듣다가 소름이 돋을 거야. 다음 편에 이어서 이야기해줄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는 셌지만 평소에 귀신을 보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귀신의 소리를 처음 듣고 엄청 놀라셨죠. 믿지 않았던 귀신, 딸이 계속 말했는데 진짜 귀신이 있는 건가? 그때부터 슬슬 믿게 된 거였죠. 근데 여기서 제가 소름 돋는 포인트 하나가 뭐였냐면 어머니 기가 정말 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은 어머니한테 신체를 접촉하고 자면은 가위에 안 눌리고 귀신도 안 보인다고 했죠.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그걸 똑같이 느꼈던 적이 있어요. 어디서? 우리 아버지한테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둔감하시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기가 엄청 세. 아버지랑 저랑 어머니랑 이렇게 뭐 점 같은 걸 보러 갔던 적이 있는데 갔는데 점을 봐주시는 사람이 기겁을 하더니 갑자기 너무 어지럽다고 향을 막 꼽는 거예요. 못 버티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우리 셋이 어머니 아버지 내가 도깨비의 기운이라는 거야.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어. 기가 너무 세대.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 기가 제일 세요. 근데 영적으로는 제일 둔감해. 꿈도 안 꾸고 귀신 그런 거 안 믿고 보이지도 않아. 하지만 아버지 근처에서 자거나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뭐 만약에 다리라도 아버지한테 붙이고 자잖아요. 가위에 안 눌려. 그 허약했던 내 중학교 시절에도 아버지랑만 있으면 가위에 안 눌렸어. 근데 이건 진짜 같아요. 저도 느껴봤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어머니가 기가 굉장히 세시다.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기가 좀 허약했던 이 사연의 주인공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영안이 트인 거였죠. 귀신을 보게 된 거야. 근데 그게 뭐 어머니 잘못이라고도 할 수도 없죠. 그냥 어머니 그냥 기가 센데 뭐 어떡하겠어. 가족이니까 붙어 있어야 되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하나 남았고 그 전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곽두필의 시선 인스타그램 지금 팔로우 해주시면 무조건 마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범띠 엄마 3편. 내가 죽다 살아난 적이 2번 있었는데 그중 한 번은 우리 호랑이 엄마가, 또 한 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구해주셨어. 오늘은 엄마가 날 구해줬던 이야기를 해줄게.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말했던 집에 가기 전 중학교 근처에서 살 때 일어난 일이야.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진짜 죽을 만큼 아프기 시작한 거야. 2주 만에 7kg나 빠졌고 죽이든 과일이든 아무것도 목구멍으로 안 넘어갔어.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고 그냥 감기 몸살 같은 거라고만 하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으니까 결국 여기저기 링거만 맞으러 다녔지. 솔직히 그때 나는 이거 무병인가? 신병인가? 생각까지 했는데 꿈이나 귀신 소리 같은 건 전혀 없었어. 엄마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땐 아무 말도 안 했고 나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으로 살았지. 가끔 뭔가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사다 달라고 하면은 그걸 먹고 바로 토했어. 우동을 먹으면 그대로 면발이 나오고 귤을 먹으면 형체 그대로 토하고 결국 먹는 걸 포기하고 그냥 오로지 링거 맞는 거에만 의존하고 살았지. 그날 밤 엄마가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있었어. 나는 엄마 괜찮아 먼저 잘게 하고 혼자 방에 있었는데 너무 열이 높아서 그런지 앞이 뿌옇게 보이는 거야. 세수라도 하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 진짜 놀랬어. 거울 속에 내 눈이 흰 자위 있잖아. 이게 완전히 사라지고 온통 새빨간 거야. 이 열이 너무 많이 올라서 혈관이 다 터진 거였지. 그걸 보고 기절했어. 그리고 눈을 떴을 땐 엄마가 내 옆에서 염주를 쥐고 지장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 몸은 거짓말처럼 가뿐했고 열도 싹 내려가 있었지. 그 뒤로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밥을 먹기 시작했고 일주일 만에 몸무게도 그냥 원상태로 복귀했지. 나중에 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엄마가 그날의 이야기를 해줬어. 그날 밤 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엄마도 이제는 안 되겠다, 굿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대.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신 거야. 꿈속에서 나는 3살쯤 된 어린아이였고 배경은 친가였대. 마당 한쪽에서 내가 놀고 있었고 엄마는 마루에 앉아서 친할머니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어머니, 애 좀 잠시만 맡아주세요.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니. 걱정 마.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엄마가 집을 나서려는데 뭔가 기분이 확 찝찝한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새끼는 내가 키우는 게 맞다 라는 생각이 드신 거지. 그래서 어머니 없던 일로 하죠 하고 할머니한테 다시 말을 꺼냈대.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막 화를 내시는 거야. 집도 어려운데 얘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그냥 두고 가, 막 이러면서 막말을 하는데 엄마도 점점 열이 받기 시작했지. 결국 엄마가 다 필요 없고 내 애니까 내가 키울게요 하고 내 손을 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문 앞까지 따라와서 놔두고 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엄마는 화가 난 채로 나를 이렇게 데리고 걸어서 나왔는데 그 순간 갑자기 생각이 스쳤대. 이상하다, 어머니가 원래 저런 분이 아니셨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거긴 할머니 댁이 아니었어. 온통 새까만 흉가 같은 집이었어. 그리고 문 앞에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박수무당이 엄마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대. 박수무당이 남자 무당이야. 엄마가 말하길 내가 놀고 있던 곳은 사당 앞이었고 그 박수무당은 우리 할머니인 척하면서 날 데려가려고 했던 거였어. 엄마가 그날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그날 이후 내가 입고 자던 옷을 전부 태워버렸고 엄마는 부적과 염주를 항상 챙기기 시작했어. 생각할수록 소름 돋는 건 이건 내가 꾼 꿈이 아니라
엄마가 꾼 꿈을 나중에 내가 들은 건데도 그 흉가 그리고 열린 대문 그 앞에 서 있는 무당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마치 내가 직접 본 것처럼. 아마 무병은 아니었겠지만 무당 귀신한테 내가 홀렸던 것 같아. 그때 진짜 우리 엄마 귀신굴에서 날 끌고 나왔던 거였지. 정말 엄마한테 감사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사연의 주인공은 자신이 신병, 그러니까 무병인 줄 알았어요. 몸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서 아무 이상 없어요. 감기 몸살 같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쉬시면 돼요.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근데 몸은 너무 아픈 거야. 열이 막 미치도록 올라가고. 근데 이제 너무 열이 올라가지고 눈이 그냥 다 혈관이 터질 때가 됐을 때 기절을 했는데 그날 엄마가 와서 돌보다가 꿈을 꿨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무당 귀신이 꿰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연의 주인공한테 나는 이게 무병 같은데 그게 정상적인 신이 온 게 아니라 잡귀, 허신, 무당 귀신이 온 거예요. 영혼을 빼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붙으려고. 근데 엄마가 꿈속에서 잡아채서 나왔죠. 그 귀신굴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신기가 있다고 해요. 어느 정도씩은. 무병인가 이거? 신 받아야 되나 아리까리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극소수래요. 정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그릇인 사람들만 받아야 되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딱히 안 받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딱히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 그릇을 타고난 건 아닌데 어떤 영혼의 그 향기가 좋았던 걸지 그 악귀들이 좋아하는 그 뭔가 주파수가 있는 건지 그 잡귀 막 무당귀신 이런 게 붙었던 거였고 그리고 현직 무당들도 제대로 된 무당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허귀, 잡귀 그런 안 좋은 것들이 붙어서 가머니설로 꿰어내서 정말 좋은 신을 받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한 다음에 조종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걸 들으면 진짜 점집 함부로 못 가겠어. 정말 공인되어 있는 그런 무당집 아니면은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가 저번 라이브에서였나? 말했던 것 같은데 어떤 귀신 보는 사람이 친구 엄마가 무당이어서 갔는데 큰 마귀가 동상 뒤에서 엄마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대요. 무당 엄마를.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야. 더 큰 그릇인 사람한테는 보였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허귀를 모시고 있는 사람도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점을 보러 가시거나 할 때 잘 알아보고 가셔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는 다 해드린 것 같고요. 저는 빨리 이제 방송이 끝나고 편집을 해서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죠? 가시기 전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